60대 중반의 박순희는 부산 서면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혼자 아들을 키웠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돈을 모아 태준이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드디어 해운대 신시가지에 새 아파트를 마련했다는 소식에 가슴이 벅찼어요. 하지만 그녀가 발견한 것은 며느리의 충격적인 비밀이었습니다. 김치 냉장고 안에 숨겨진 아기용품들, 그리고 아들이 도망치듯 집을 나선 그날부터 순이의 처절한 복수가 시작되지요. 10월의 어느 따뜻한 오후, 부산 해운대. 새집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태준이의 새 아파트는 정말 멋졌어요. 모델하우스 같은 인테리어에 북유럽 스타일 가구들이 품격을 더했다. 어머, 집이 정말 좋네요. 우리 며느리 안목이 대단하군요. 며느리 이수지는 소파 끝에 비스듬히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다. 내가 무거운 음식들을 식탁에 내려놓는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태준아, 김치는 어디다 넣지? 김치 냉장고가 어디 있어? 수진이가 벌떡 일어나 내 앞을 막아섰다. 어머니, 저희는 김치 잘 안 먹어요. 요즘 누가 집에서 김치 먹나요? 필요하면 마트에서 사면 되는데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밤새 배추를 절이고 물을 채 썰던 모습이 눈앞에 스쳤지요. 태준이가 황급히 끼어들었다. 엄마, 내가 넣을게요. 하지만 나는 이미 다용도실로 향했다. 최신형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가 번쩍거리고 있었어요. 손잡이를 잡는 순간 등 뒤에서 태준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잠깐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냉장고 문이 활짝 열렸고 그 안의 광경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김치통이 있어야 할 자리마다 온갖 아기용품들이 비밀 창고처럼 가득했다. 독일제 분유통들이 열을 맞춰서 있고 젖병 소독기와 알록달록한 젖병들이 즐비했지요. 중간 칸에는 기저귀가 사이즈별로 쌓여 있었고 맨 아래엔 해열제와 체온계, 아기용 연고들이 상자째 들어 있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게 다 뭘까? 혹시 아기용품 장사라도 시작한 건가? 민수야, 이게 다 뭐니?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아들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렸다. 녀석은 입술만 달싹거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태준이는 몸을 돌려 현관문을 박차고 도망쳤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아파트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어요. 아들이 도망쳤다. 제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나를 기이한 냉장고와 뻔뻔한 며느리만 남겨두고 말이에요. 수진이는 잔뜩 날이 선 얼굴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 눈에는 놀람이나 당황이 아닌 오로지 방해받은 자의 분노와 짜증만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뭔데 남의 집 냉장고를 함부로 여세요? 저희도 사생활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세상에 어느 시어머니가 냉장고 문을 벌컥벌컥 열어봐요? 기가 막혔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집에 그 아들 먹일 김치를 싸들고 온 어미에게 할 소리였을까요? 이게 다 뭐냐고 물었다. 설명해봐요. 제가 어머니한테 왜 설명해야 하는데요? 여긴 저희 집이에요. 이제 그만 저희 집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피곤하거든요. 그 한마디에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나를 어미로, 시어머니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짝! 내 손이 수진이의 뺨을 후려쳤다. 맑고 차가운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지금 때렸어요? 그래. 왜? 나는 한 발짝 더 다가섰다. 내가 지금 사생활을 입에 올려? 내 아들은 어디 가고 이 집구석에 이딴 것들만 가득한데 내가 뭔데 내 아들을 내쫓아? 그날 밤 태준이의 고백.
몇 시간 만에 돌아온 태준이의 얼굴은 엉망이었다. 헬쑥해진 얼굴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어요. 나는 수진이를 안방으로 들여보내고 아들과 둘이 앉았다. 이제 말해봐. 저 냉장고, 저 쓰레기들 다 뭐니? 엄마 소리 하지 마. 똑바로 말해. 저 아이 누구 아이야? 태준이는 결국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기 시작했다. 한심한 눈물이었어요. 몇 달 전에 수진이가 울면서 고백했어요.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그만 아이가 생겼다고. 그 남자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고 수진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내 피가 거꾸로 솟았다. 수진이는 내 앞에서 죽겠다고 울며불며 매달렸어요. 오빠 없으면 난 못 살아. 이 아이 그냥 우리 아이로 키우면 안 될까? 내가 오빠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오빠 아이처럼 정말 잘 키울게라고. 이야기를 듣는 내내 피가 식는 기분이었다. 내 아들은 그 한심한 며느리의 눈물에 넘어가고 만 것이다. 구청에 가서 내 이름으로 출생신고까지 마쳤어요. 엄마한테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숨겨왔고요. 모든 이야기를 마친 태준이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나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머릿속에서 아주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아들 인생이 저 악랄한 개년한테 통째로 먹혔구나.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우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주는 대신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일어나. 눈물 닦아줄 사람 여기 없어. 내가 선택한 책임이니 내가 울고 불고 할 자격도 없어. 하지만 이대로 내 인생이 저 시궁창에 처박히는 꼴을 이 어미는 못 봐.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한심한 아들을 둔 평범한 어미가 아니었다. 내 새끼를 구하기 위해 뭐든지 할 수 있는 독한 어미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된 완벽한 연기. 분노를 억지로 삼켰다. 지금 화를 내고 모든 것을 뒤엎는 건 아들을 더 깊은 궁지로 몰아넣는 짓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차갑게 식은 얼굴 근육을 억지로 끌어올려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무릎을 굽혀 태준이와 눈을 맞췄어요. 태준아, 엄마가 너무 놀라서 그랬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죽했으면 이 어미한테까지 숨겼겠니? 태준이의 어깨가 다시 떨려왔다. 어찌되었든 이제 다 알게 되었으니 괜찮다. 내가 선택한 가정이니 이 어미도 존중해야지. 안방문을 향해 나직하게 말했다. 수진아, 이제 나와도 괜찮아.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나와 앉자 나는 최대한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너희들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둘이서만 감당할 생각을 했어? 특히 너 수진아, 내 몸도 성치 않을 텐데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니? 수진이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내 진위를 파악하려는 듯 나를 끈질기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어제는 내가 너무 놀라서 그랬어. 생각해보니 너희도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잊고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지. 태준이는 감격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수진이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지만 일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 날부터 나는 완벽한 손주 바보 할머니가 되었다. 이틀에 한 번꼴로 아들 집에 들렀어요. 갈 때마다 양손 가득 아이에게 좋다는 유기농 식재료와 비싼 장난감, 옷가지들을 사들고 갔다. 수진이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내 정성이 계속되자 완전히 마음을 놓은 듯했다. 이제 나를 보면 현관까지 뛰어나와 반겼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이건 또 뭐예요? 자꾸 이렇게 안 사오셔도 되는데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사간 백화점 쇼핑백을 잽싸게 받아드는 모습이 역겨웠다. 나는 속으로 비웃으며 아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작은 침대에 누워 잠든 아이는 참으로 천사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봐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존재가 내 아들 인생에 박힌 거대한 대모처럼 느껴질 뿐이었지요. 수사가 시작되다. 본격적인 수사는 며느리 이수진의 SNS에서 시작되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자기 일상을 거기에 다 전시하고 살지요.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자마자 온갖 사치와 허영으로 가득 찬 계정이 나왔다. 프로필 사진부터 가관이었어요. 새하얀 샤넬백을 보물처럼 끌어안고 시그니엘 호텔 스위트룸에서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순덕이 언니의 막내딸 소미를 불러냈다. 영리하고 야무진 대학생인 소미는 내 사정을 듣더니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어요. 이모 걱정 마세요. 이런 여우 같은 것들 제가 제일 잘 알거든요. 소미는 노트북을 꺼내 들고 수진이의 SNS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모, 이것 좀 보세요. 이 여자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올린 사진 중엔 전신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얼굴만 클로즈업하거나 명품백으로 교묘하게 배를 가리거나 가슴 위쪽으로만 찍은 상체 사진뿐이에요. 정말 그랬다. 임신으로 배가 불러오는 시기를 아주 용의주도하게 숨긴 것이다. 그러다 작년 10월 아이를 낳았다고 추정되는 시점 이후로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몸매가 드러나는 전신 사진이 올라와요. 소미가 계속 분석했다. 그리고 이모, 더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이 여자가 집콕, 홈콕이라면서 집에서 쉬는 날 올린 사진들 있잖아요. 여기 사진 정보를 보면 촬영 장소가 다 신라 호텔이랑 포시즌스 호텔 라운지로 찍혀 있네요. 기가 막혀 말을 잃었다. 집에서 아이를 돌보며 쉰다는 날조차 사실은 호텔 라운지에서 우아하게 애프터눈 티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태준이한테서 받아낸 카드 내역서를 소미와 함께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한 가정의 생활비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처참한 낭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어요. 아들 월급날이 되자마자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결제된 내역. 일주일에 2~3번씩 청담동 고급 스파에서 황후의 휴식 같은 이름의 2인 커플 코스를 결제한 내역. 주말마다 강남과 여의도의 특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수십만 원짜리 식사를 한 내역까지. 그러다 내 눈에 아주 결정적인 내역 하나가 들어왔다. 이모, 이건 뭐예요? 로피아노 남성 캐시미어 재킷 580만 원. 소미가 놀라 외쳤다. 이 브랜드 진짜 엄청 비싼데요. 재벌 총수들이나 입는 옷으로 유명한데 이걸 누구한테 사준 거지? 이제 이 재킷의 주인이 누구인지만 알아내면 상간남의 정체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었다. 며칠 뒤 나는 수진이를 불러냈다. 수진아, 내가 곧 있을 상인의 모임에 입고 갈 한복을 보려고 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취향은 어떤지 내가 잘 모르겠구나. 내가 안목이 좋으니 같이 백화점 가서 골라주렴. 갤러리아 백화점 로피아노 매장 앞을 지나가는 순간 나는 처음 본다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다. 어머나, 여기 옷은 다 남자 옷이네요. 만져보니 실크처럼 부드러운 게 참 비싸 보인다. 그때 매장 안에서 점원 한 명이 나와 수진이에게 아는 척을 했다. 어머, 사모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오랜만이에요. 수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어졌다. 지난번에 사가신 캐시미어 재킷 회장님께 선물 드리고 반응 좋으셨죠? 워낙 귀한 이탈리아 원단이라 저희도 딱 한 점 들어왔던 건데 역시 사모님은 안목이 탁월하시다니까요. 회장님, 내 귀에 그 단어가 번개처럼 날아와 꽂혔다. 수진이는 거의 울상이 되어
내 눈치를 살폈고 나를 잡아 끌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총각, 미안한데 우리 며느리가 회장님이라는 분한테 선물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이라니 누구신데? 그렇게 비싼 옷을 다 사줘요? 내 질문에 수진이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내 팔을 잡아댔다. 어머니 제발,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미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 회장님, 그리고 며느리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점원. 이제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이 맞춰졌어요. 상간남을 찾아서 시장에서 알게 된 인맥을 총동원했다. 시장 단골인 반창각 사장님을 통해 골프클럽 회원집 가사도우미 한 분을 소개받았어요. 며칠 뒤 연락이 왔다. 사장님, 알아보니 이수진 씨는 대성그룹 강윤호 대표님의 손님으로 자주 온다고 하네요. 거의 매주 한 번씩은 같이 골프를 친다고들 하더라고요. 대성그룹 강윤호. 드디어 이름 석자가 내 손에 들어왔다.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며칠이고 그의 회사 건물만 바라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고급 일식집 앞에 멈춰섰다. 뒷좌석에서 내 며느리 이수진이 내리는 게 아닌가. 그녀는 익숙하게 차에서 내려 누군가를 기다렸고 잠시 후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50대 초반, 값비싼 양복과 잘 관리된 외모. 바로 그놈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고 두 사람이 다정하게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1시간 남짓한 식사 시간 동안 나는 지옥과 천국을 오갔어요. 내 아들은 회사 구내식당에서 3,000원짜리 밥을 먹고 있을 그 시간에 저것들은 수십만 원짜리 점심을 먹으며 서로에게 회를 떠먹여주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날 밤새도록 강윤호와 대성그룹에 대해 팠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주식시장에 다니는 조카에게 전화해 기업 정보까지 알아냈지요. 강윤호는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아내인 김미영, 바로 그 유통재벌의 딸과 결혼하면서 장인의 회사 하나를 물려받아 키운 것이었어요. 그의 성공과 부는 모두 아내와 처가에서 나온 것이었다. 만약 이 추문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특히 그의 아내인 김미영의 귀에 들어간다면 강윤호의 인생은 그날로 끝장날 게 분명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아주 차갑고 잔인한 웃음이었지요.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됐다. 완벽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바로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 어머님,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이와 아드님 간의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만 있으면 이 모든 상황을 단번에 정리할 수 있어요. 100일 잔치를 핑계로 아이의 유전자 샘플을 확보했다. 식당 룸에서 아이를 안고 볼에 뽀뽀를 하며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할머니를 연기하면서 재빨리 면봉으로 아이의 입안을 훑쳤어요. 그날 밤 태준이에게 전화를 걸어 사용한 칫솔을 가져오라고 했다. 아들은 이제 내 말에 토를 달지 않았다. 유전자 검사 센터에서 일주일을 기다린 끝에 결과가 나왔다. 친자관계 성립하지 않음. 친부 확률 0%.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이렇게 활자로 직접 확인하니 내 결심은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졌어요. 이제 강윤호의 아내 김미영에게 연락할 때였다. 저는 강윤호 대표님의 내연녀 이수진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들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 대해 여사님과 아주 길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청담동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김미영은 차갑고 날카로운 여성이었다. 내가 준비한 모든 증거들을 보여주었어요. 두 사람의 미래 사진들,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친부 확률 0%. 이 아이는 제 아들의 아이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남편의 아이라는 뜻이에요. 김미영의 단단하던 가면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원하시는 게 뭐죠? 복수입니다. 배신당한 두 여자의 위험하고도 처절한 동맹이 시작되었어요. 김미영은 사설 탐정을 고용해 남편과 수진이의 은밀한 거처를 찾아냈다.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이었지요. 토요일 오후 김미영에게서 지금 이수진이 아이와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갔다는 연락이 왔다. 나와 태준, 그리고 김미영은 함께 오피스텔로 향했다. 25층 2501호 앞에서 김미영은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어요. 거실의 고급 소파에 강윤호와 수진이가 아이를 보며 행복해하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럽고 평화로운 풍경이었지요. 여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김미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 평화를 깨뜨렸다. 두 사람의 얼굴에 경악이 떠올랐어요. 미영 씨,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해? 강윤호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는 순간 김미영은 성큼 거실로 걸어 들어가 남편의 뺨을 올려붙였다. 짝! 이 더러운 인간, 감히 내 뒤에서 이런 추잡한 짓을 벌이고 있었어. 나는 태준이의 등을 떠밀었다. 태준아, 똑똑히 봐. 내 눈으로 똑똑히 보라고. 내가 지키려던 가정의 진짜 모습이 바로 저거야. 태준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다. 수진아,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수진이는 내게 달려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다. 어머니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나는 그런 수진이의 손을 경멸스럽게 뿌리쳤다. 닥쳐라. 이 더러운 거짓말쟁이야. 어디서 감히 오해라는 말을 입에 올려? 내 눈으로 보고도 모르겠느냐? 내 인생은, 그리고 내 아들 인생은 오늘부로 여기서 끝이야.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김미영의 분노에 찬 외침과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 그리고 며느리의 비명 섞인 변명이 뒤섞여 아수라장을 만들어냈어요.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건 김미영이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변호사님, 지금 바로 주소 보내드릴 테니 이혼 서류와 재산 포기 각서 준비해서 오세요. 30분 만에 달려온 변호사들 앞에서 네 사람의 운명이 갈렸다. 김미영은 남편에게 이혼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그의 모든 재산과 회사 지분을 자신 명의로 이전하고 강윤호는 그저 월급만 받는 허수아비 대표로 남을 것을 요구했어요. 강윤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다음은 내 차례였다. 나는 이혼 서류를 수진이 얼굴 앞에 던졌다. 도장 찍어. 위자료는 없어. 내가 내 아들을 기만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도 시원찮을 판이니까. 수진이는 마지막 발악을 하듯 내게 매달렸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런 수진이의 뺨을 다시 한번 후려쳤다. 그 더러운 입에 내 아들 이름 올리지 마. 내가 사랑? 내 사랑은 내 손목에 채워진 그 시계고 내가 걸친 그 명품 옷이겠지. 수진이는 아이를 안고 울면서 맨발로 오피스텔에서 쫓겨났다. 1년 후 새로운 시작.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태준이는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배신감에 시달렸어요. 강윤호가 보내온 거액의 합의금도 처음에는 받기를 거부했다. 싫어요, 엄마. 나 이 돈 못 받아요. 이 돈 만질 때마다 그 여자 얼굴, 그 남자 얼굴이 떠오를 것 같아서 도저히 못 쓰겠어요. 나는 그런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강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받아라, 박태준.
이건 더러운 돈이 아니야. 이건 내가 흘린 피눈물 값이야. 내가 저것들에게 짓밟혔던 시간과 너덜너덜해진 내 마음과 내가 잃어버린 20대 마지막 자존심 값이라고. 이 돈을 더러운 돈으로 만드는 건 바로 이 돈 앞에서 주저앉아 평생 피해자로 살아가려는 너 자신이란다. 이 돈을 받고 이 돈을 미천 삼아 당당하게 일어서야 그게 진짜 복수의 완성인 거야. 태준이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어깨가 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한참의 침묵 끝에 녀석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받아들였다. 상처가 아무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태준이는 그 돈을 미천 삼아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하지만 처음 몇 달은 거의 일을 하지 못했다. 가게에 혼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날이 더 많았지요. 변화는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찾아왔다. 내가 소개해준 심리상담소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억지로 끌려가다시피 하더니 몇 번 다녀오고 나서는 스스로 상담 날짜를 챙겼다. 어느 날부터인가 태준이는 가게에서 다시 연필을 잡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의미 없는 선들을 긋더니 이내 조금씩 공간을 디자인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가게를 직접 꾸미기 시작했다.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직접 페인트를 칠하고 나무를 잘라 선반을 만들었다. 땀을 흘리고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손에 굳은 살이 박히는 동안 아들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어두운 그늘이 거짓말처럼 걷히기 시작했어요. 첫 손님은 옆집 떡볶이집 아주머니였다. 낡은 주방을 고쳐달라는 의뢰였지요. 밤낮으로 일에 매달린 끝에 낡고 비위생적이던 주방은 반짝이는 새 주방으로 탈바꿈했다. 아이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주시다니. 정말 고마워요. 떡볶이집 아주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도록 칭찬하며 두둑한 공사비를 안겨주었고 그날 이후 태준이의 가게에는 거짓말처럼 일거리가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성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뛰어난 감각. 태준이는 자신이 가진 무기를 이용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다시 발을 딛고 일어서고 있었다.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어느 눈부신 가을날 오후 태준이가 오랜만에 내 반찬 가게로 찾아왔어요. 예전의 어둡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자신감 넘치는 젊은 사장님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줘요. 내가 엄마를 첫 손님으로 초대하고 싶어. 엄마한테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어서요. 저녁 무렵 태준이의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가게 안에는 은은한 나무 향기와 새 페인트 냄새가 가득했어요. 벽에는 세련된 타일과 벽지 샘플들이 보기 좋게 걸려 있었고 아들의 책상 위에는 막힘없이 그려나간 설계 도면들이 펼쳐져 있었다. 가게 한편에는 아들이 새로 산 작은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가 반짝이며 서 있었어요. 아들은 나를 그 앞으로 데리고 가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냉장고 안에는 내가 얼마 전 담가준 싱싱한 총각김치와 갓 담근 배추김치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더 이상 그 안에는 비밀도 거짓도 아픔도 없었어요. 엄마, 이제 여기는 엄마 김치만 넣을 거예요. 다른 건 절대 안 넣을 거예요. 그 한마디에 나는 지난 모든 세월의 서러움과 아픔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들은 가게 안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갓 지은 쌀밥과 뜨끈한 된장찌개를 차려주었다. 그리고는 내 밥그릇 위로 윤기가 흐르는 배추김치를 한 조각 얹어주었어요. 어머니, 드셔보세요. 나는 아들이 얹어준 김치를 한 입 베어 물었다. 아삭하고 시원하고 짭짤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세상에 태어나 먹어본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더 깊고 풍부한 맛이었다. 아들이 나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야 밥이 맛있어요. 예전에는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몰랐거든요. 그냥 살기 위해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겼지요.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밥이 달아요, 엄마. 김치가 시원하고 찌개가 구수해요. 모든 게 다 제 맛이 나요. 그 한마디에 나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대견함과 안도와 그리고 내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사랑이 뒤섞인 아주 뜨거운 눈물이었다. 내 아들이, 내 어리석고 착해 빠졌던 아들이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어 내 앞에 앉아 있었다. 길고 지독했던 싸움의 모든 상처가 내 눈물과 함께 아들의 그 맑은 미소와 함께 씻겨 나가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따스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우리 모자의 길고 긴 겨울이 드디어 끝이 난 것이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감동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